이번엔 촉법 소년 관련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촉법 소년 사건으로 논란이 된 일들이 많았죠. 경찰마저도 너무 악질이 아니냐, 분통을 터뜨린 그런 사건들이 꽤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촉법소년은 형법 법령에 저촉되어 있는 행위를 하였으나 예.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대신 소년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최근 이제 경남 진주에서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 또래 중학생, 여학생을 성폭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보호처분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은 어떻게 형사처벌이 안 되냐라고 분통을 터뜨린 사건이었습니다. 네. 촉법 소년들, 뭐 그야말로 성인 범죄자 뺨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뭐 악용을 해서 범죄를 아예 계획적으로 꾸민 이런 사례들도 참 많은데 금은빵 턴 그런 사건도 있었다고요? 예, 올해 6월 달에 발생한 일입니다. 6월 달에 대전에 있는 금은빵인데요. 예. 처음에 창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6천만 원의 상당의 이제 기금속을 절취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다음 날에 또 다른 금은빵을 들어가서 4천만 원 상당의 금은빵을 절취한 겁니다. 네. 경찰이 이제 추적을 해서 자꾸 보니까 촉법소년 2명이 이 사건을 범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촉법소년 2명이 과연 이 사건을 주도했느냐라 해서 더 이제 수사를 했는데 이제 휴대폰을 포렌식한 결과 20대 청년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지시한 거를 알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시한 그 사람을 이제 잡고 보니까 이 사람이 처음부터 촉법소년을 형사처벌되지 않는 것을 알고서 모집했고, 그리고 만약에 경찰한테 잡혔을 경우에 너희들은 촉법소년이니까 처벌되지 않으니까 집으로 보내달라라고 경찰한테 말해라, 이렇게 교육까지 시킨 사건이 있습니다. 대리범죄를 시킨 거군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자, 촉법 소년 논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심지어 얼마나 심각한지 드라마로 만들어질 정도라고 합니다. 자, 2018년에 7,300여 건, 19년에 8,600, 20년에 9,600, 2021년 작년에 10,000여 건이 넘습니다. 연간 11%, 17%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자, 그 가운데서도 10세에서 11세 소년 범죄가 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서 2021년까지 약 3년 만에 1,013명에서 2,197명으로 2.1배, 배 이상 증가했다라는 그런 통계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촉법 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 이런 주장도 꾸준히 나오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아예 촉법 소년, 소년법을 폐지하자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그런데 국가인권위나 유엔 등은 촉법 소년의 연령을 내리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 이런 입장에서 반대를 하고 있고요. 글쎄요, 변호사님 보시기에 현장에서 과연 이게 연령을 낮추는 것이 큰 효과가 없는지, 아니면 고민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예, 현장에서 이제 변호사를 하다 보니까 촉법소년과 관련돼서 가해자 측 부모도 만나게 되고 피해자 측 부모도 만나게 됩니다. 예. 이제 가해자 측 부모 입장에서는 아직 우리 애가 중학생인데 뭘 아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피해자 측 부모 입장에서는 중학생이면 알 거 다 아는데 어떻게 형사처벌이 안 되냐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제 오랫동안 변호사로서 네. 경험한 바에 따르면 촉법소년의 연령이 지금 14세로 되어 있는데 이걸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진주에서 남자 중학생이 여자 중학생을 성폭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으로 했습니다. 이때 보호처분 구호인 6개월 이내에 소년원에서 송치하게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 즉 중학생인 1학년 여중생 입장에서는 자기가 성폭행을 당했는데 오히려 형사처벌이 가해자 형사처벌이 안 된다, 이런 마음 때문에 2차 가해를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어린 나이에 전과자까지 벌써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반론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근데 현재 14세 이상의 소년 범죄 같은 경우에 예. 검사가 반드시 형사처벌을 하는 게 아니라 재질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재질이 낮으면 보호처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낮춘다 하더라도 검사가 지금처럼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가 있고, 오히려 그 재질이 낮은 범죄에는 보호처분을 그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연령을 낮춘다 하더라도 어린 나이부터 전과자가 생긴다는 우려는 없습니다. 네, 변호사님 입장은 형사법을 오래 전공하고 현장에서 보실 때
낮춘다고 별 효과가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해외 사례는 어떨지 좀 궁금하고요. 해외 사례는 어떻습니까? 네, 해외 사례로 이제 미국과 이제 독일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미국에서는 그 엄벌주의 정책이 오히려 역효과를 난다라고 해서 정책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강력한 처벌이 오히려 재범률을 높이고 그다음에 재범 기간이 짧아지고 오히려 그리고 또 그 인종차별 이슈가 발생해가지고 엄벌주의보다는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서 네. 지금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 교육 프로그램, 교정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예가 부모와 함께 상담사가 면담하거나 부모와 함께 교육받는 것이 대표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네. 독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에서는 형법상 미성년자 기준이 14세입니다. 14세 미만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죠. 그런데 한국과 다르게 소년 법원의 관할 대상도 아닙니다. 근데 대신 소년이 위법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았고 또 소년의 복지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검사는 청소년청에 이 점을 통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보를 받은 청소년청은 이 소년을 관리하고 지도하게 됩니다. 네. 사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 촉법 연령을 낮춰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몇 번 언급한 적이 있고요. 조만간 또 국민들께 설명을 드리겠다. 뭐 이런 말도 한 적이 있는데 글쎄요.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그리고 법조계에서의 견해는 어느 쪽이 좀 우세하다고 보십니까? 예, 이제 양자의 의견이 좀 팽팽합니다. 예.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 소년의 사회 복귀와 그다음 회복 감점에 비추어 반한다. 그리고 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 대안이냐라고 해서 반대의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2018년 12월 달에 표명한 건데요. 아직도 입장의 변함은 없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국회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국회 같은 경우는 여하를 막론하고 지금 현재에 대한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된다는 것이 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10건의 이상이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고 언제든지 국회에서 의결만 하면은 연령이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부 수반이 윤석열 대통령도 공약을 보면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자라고 하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는 것이 더 우세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촉법소년법 이게 법의 취지는 어린 나이에 범죄를 저질렀지만 기회를 주고 또 향후에 법의 테두리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관용을 베풀어주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재범률도 높아지고 또 워낙 흉악 범죄들이 어린 아이들이 저지르기 때문에 좀 사회 문제로 심각하지 않은가 싶고요. 좀 국민적인 좀 동의,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김기현 변호사님과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